반갑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창의 경력의 세 번째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핵심 역량 강화.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한 핵심 경쟁 우위 전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 역량 관련해 가지고 공자가 얘기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령공 28장에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능 홍도냐 비도 홍인이다. 자, 사람이 홍도 길을 넓힐 수가 있는 것이지 비도 홍인이라 길이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 그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사람이 핵심이죠. 사람이 전략도 세우고 사람이 영업도 하고 사람이 제품도 만들고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공자도 얘기를 합니다. 안현 22장에서 보면 자왈 거직 조조왕이라. 직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거직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을 들어서 놓다. 어디에? 왕. 굽은 사람. 잘못된 사람. 좀 오염된 사람. 이런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사람을 굽은 사람 위에 놓으면 이런 얘기야. 능이 사왕자. 그 굽은 사람을 시킨다.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 올바른 사람을, 고든 사람을 굽은 사람 위에 놓으면 그 굽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지만 거꾸로 굽은 사람을 어떻게? 올바른 사람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싸우겠죠.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올바른 사람이 떠나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등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대 경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만 있으면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인재로 얘기하기는 부족하다. 왜냐? 잘못하면 그 조직뿐만 아니고 이 사회 또는 이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는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 인재상은 바로 이 현과 능을 동시에 겸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질현이죠. 지혜로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해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능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적 지식 능력. 우리가 유학에서는 군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육예라고 얘기하죠. 육예. 6가지 예술적 학문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예악사어 소수지요. 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규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음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가 뭐예요? 사라는 것은 이 활을 쏘는 것이죠. 어라는 것은 마차를 모는 거예요. 서라는 것은 서가 뭐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책이니까 문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철학, 이런 모든 것이 역사를 비롯해서 문학, 철학 이런 것이 서죠. 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 수학, 과학, 물리 이런 것들을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는 인간관계, 악은 예술, 음악, 악기, 그죠? 그다음에 무예, 무수양 이런 거는 보면 이 도덕, 쉽게 얘기하면 예법, 사람의 수양 이거에 관련되는 거예요. 주로 얘도 마찬가지 규범, 예를 들어서 자 안에 들어와서는
효도를 해야 되고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이러한 예법들, 그죠? 그다음에 윗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등등 이러한 인간관계. 그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군자들이 옆에 검은고를 놓고 했는데 그 악이라는 게 뭐 음악 연주하기 위해서 있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이 음악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죠. 춤도 마찬가지고 이 사라는 것은 무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거예요. 자, 활을 쏘았는데 가운데 적중하지 못했다. 자, 이것이 남의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 탓이죠. 우리가 뭐라고 해서 우리 전번에 반구적이라고 바로 반구적이라는 게 이 사에서부터 나왔어요. 반구적이 제자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저자로 읽는다 그랬죠. 반구적이 반구 반대로 구한다. 오히려 구한다. 자기 잘못을 구한다. 어디에서? 저기 자기 자신한테서. 자, 우리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군자는 구저기하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군자는 구저기하고 자기 자신한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구저인 남한테서 잘못을 찾는다. 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죠. 바로 그러한 구적이 자기 자신한테서 잘못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사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라는 것은 운전이에요. 이거는 운전 실기 교육이에요. 마차를 모는 거. 전쟁을 나갈 때나 지휘할 때 마차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서라는 것은 지식, 역량, 자기의 지혜를 일으키기 위한 교육이죠. 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예악사는 어떻게 보면 도덕성에 관련된 우리가 교육이고 어서수는 바로 리더가 되기 위한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우리가 유학은 존덕성이라 그러죠. 덕성을 존중하고 도문학, 묻고 배운다. 도문학, 열심히 교육받고 배우는 걸 갖다 도문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유학 방법을 존덕성 도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존덕성이라는 것은 현을 만들어내는 거고 도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리더들은 이러한 도덕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겸비된 인재여야지 만약에 전문성만 있는 인재일 경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점차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타나는데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플랫폼 분야 등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이 결여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라고 했다가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의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바이오 우리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로봇 우리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플랫폼 마찬가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창의경영 하지만 그러한 창의적 재능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도덕성, 윤리성을 갖춘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리편 19장에 보면 나는 아니다 이거죠. 나는 아니다.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야. 이거는 하느님밖에 없죠.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거. 신밖에 없어. 신밖에. 나는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단지 호고 옛 것을 좋아해서 민이라는 건 민첩하다. 민첩하게 굳이 그것을 탐구한 사람이다. 나는 생이 지지자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고 민이 구지자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탐구한 사람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태백 16장에 보면 공자는 학여불급이라. 배우는 것은 여불급. 불급이 뭐예요? 급이라는 것은 어디 도달하다. 불급이라는 것은 마치 어디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이 해야 되고 안 달라서. 배우는 것은 내가 저걸 모르면 안 되는데 라고 안 달라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경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배워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마치 공 두려워하다 실지 그 배운 것을 실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학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배울 때는 혹시 내가 저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일단 배웠으면 그것을 내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열심히 다시 복습하고 활용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절실하게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야 전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창의성은 배움에서부터 나온다 그럽니다. 배움. 아까도 얘기했죠. 배우지 않고는 창의성이 나오기 어렵다. 그 배우는 것이 반드시 뭐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술로서 배워도 되고 또 다른 훌륭한 전수자를 통해서 배워도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배움이라는 것은 왜 발생할까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알고 싶지 않으면 안 배우는 거죠. 우리가 호기심이 굉장히 배움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독일의 문호, 대문호 괴테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세 때 완성을 했어요. 파우스트, 여러분 파우스트. 신과 악마 이런 얘기들 나오는 파우스트의 라는 책이 82세 때 완성했는데 자그마치 60년간 22살 때부터 82살 때까지 60년간을 죽기 바로 직전까지 60년간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한 책이 파우스트예요. 여러분 괴테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괴테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생각날 거예요. 샤를 롯데, 짝사랑해서 맞이 않던 샤를 롯데, 결국은 짝사랑해서 맞이 않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주인공의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내용의 스토리인데 우리가 학생 때 또는 청소년 때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아마 다 읽어봤었고 여러 번 그 달콤한 사랑 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괴테 또한 굉장히 사랑꾼이었어요. 17살 때 자기 어머니하고 같은 연령인 26살이나 많은 여인을 사랑해서 사귀었고 그다음에 74세 때는 자그마치 55년이나 어린 19살 여자하고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수많은 여인들이 거쳐갔죠. 그래서 괴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작품 속에 그 여인들을 하나하나 심어놨습니다. 샤를롯테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자기가 사귀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고 파우스트의 여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괴테는 그러한 인생 역정상에서 그런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 인지적 유연성을 줬다. 사람이 머리가 딱딱하면 남이 얘기하는 게 안 들어오죠. 이게 말랑말랑해야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머리를 딱딱하게 굳으면 안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성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이라고 하는 모나리자. 우리가 모나리자의 미소,
사람들이 굉장히 이 흉내를 내고 싶어도 흉내를 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미소 속에 미소를 그리기 위해서 이 뺨의 동작을 하는 44개의 근육을 철저하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히 화가가 아니고 철학자이자 건축가이자 그다음에 인체 해부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연구 속에서 탄생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미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건 알죠? 모나라는 것은 부인이라는 뜻이고 리자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피렌체에 있던 대부호의 부인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모나리자예요. 그 양반 이름이 리자였기 때문에. 자,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이 발생하는 곳은 교차점이다. 이런 얘기. 뭐의 교차점이냐? 바로 예술과 기술이 교차하는 점이다. 자,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만 가지고는 절대로 창의적이 될 수가 없다. 상상력이 있어야지 오히려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분은 여러분들 TV에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디스커버리 채널의 존 핸드릭스라는 창업자입니다. 자, 디스커버리 우리 채널 여러분들 많이 보죠.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청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이 디스커버리 채널이 성공한 이유를 바로 이 호기심 마케팅,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소비자들이 세상을 탐험하고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도록 도왔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채널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공하려면 이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성을 활용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앙드레 김, 우리나라의 대표 1호 디자이너입니다. 남자 패션 디자이너이죠. 본래 이름은 김봉남이라 그럽니다. 이 양반은 뭐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흰색을 좋아해서 보통 이와 같이 사진에서와 같이 흰색을 아주 좋아했다 그럽니다. 어머니에 대한 회고라든가 순수한 백이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이 양반이 한 말 중에 인생은 길을 가는 거다. 내가 먼저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 양반이 패션 쇼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66년도에 파리 패션쇼를 필두로 해가지고 1700여 회 국제 패션쇼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성공했던 이유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경쟁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성은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말랑말랑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미자 8편에서 무가 무불가. 나는 이거여야 된다도 아니고 무불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없다.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세계의 사랑꾼 BTS 방탄소년단이죠. 2013년에 빅히트라는 연예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사는 우리가 이수만 SM이라든가 박진영 JYP라든가 YG 같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있었는데 이들하고 다른 창의적인 소통 방법을 BTS 빅히트에서는 발굴을 해낸 거예요. 그 방법이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는 거예요.
네이버라든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의 이런 멤버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거기에 관심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구축했다라는데 세계적인 BTS가 탄생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팬클럽 아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라는 게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청년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표자 이런 뜻입니다. 아미, 군대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하는데 이러한 팬클럽이 굉장히 글로벌 팬클럽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독자 세계관 BTS 유니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BTS 자신들의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나 가사로 교감을 한 겁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서 BTS가 다른 일반 아이돌 그룹하고 달리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많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고요. 2021년도에는 유엔에서 연설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까지 올랐죠. 그죠? 바로 창의적 전략으로 세계를 제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영국의 보컬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틀즈였죠. 비틀즈 노래는 지금도 들으면 좋습니다만은 비틀즈에 필적하는 BTS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탄생한 겁니다. 바로 창의성 때문에.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두바이에 가시면은 요런 인공섬을 볼 수 있고 야자수 형태의 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말 그대로 이제는 석유가 고갈될 경우에 뭘 먹고 살 것이냐라고 고민을 한 끝에 앞으로는 우리가 관광과 레저를 통해서 세계인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는 좋은데 해안선이 짧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할까? 섬을 여러 개 만들까? 고민하다가 섬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의 야자수 형태로 이게 둥근 섬을 변경을 했더니 이렇게 이게 해안선이 엄청나게 길어졌더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해안선 길이가 76km나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자수 밖에는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레저 타운인 팜 아일랜드를 만들었어요. 공사비가 140억 불이나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여기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830m에 달합니다. 여기 보면 밤마다 이게 야광 빛쇼가 벌어지는데 한번 볼만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대 나라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 두바이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두바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의 성과가 바로 현재 두바이를 이렇게 만든 거죠. 성공적인 도시화죠. 여기에 반해서 일본의 여러분 혼다라는 회사를 알죠. 지금 오토바이 회사이자 자동차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창업자인 소이치로는 실패 경영학으로 유명합니다.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The Power of Dream, 상상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직원들한테 반드시 꿈을 가질 것, 끊임없이 도전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을 단념하지 말 것,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사람한테 올해의 실패왕이라고 해서 100만행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말 중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말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혼다에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성공은 계속되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은 계속 실패와 자기 반성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죠. 성공은 1%의 비율로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성공은 1%의 비율로 존재하며 99%의 실패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이다. 아이 멋있는 말 같아요. 진짜 실패의 경영학자, 경영학 전문가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창의성은 결국 열정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꽃을 피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자께서 공자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은자들이 우리가 도가 쪽에 있었던 은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직이 불가이 위지자여. 그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위지자, 그거 계속 하는 사람 얘기 나는구나. 공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물었죠. 공자도 현실에서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트라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었죠. 바로 혼다 소이치로가 얘기하는 실패의 경영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 한마디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미래 경영의 핵심 가치인 5가지, 그다음에 그 핵심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유학적 핵심 가치 5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 2개를 서로 연결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